우리는 유럽 지도를 볼 때 이베리아 반도의 남쪽 끝에 영국령 지브롤터가 박혀있는 모습에 익숙합니다. 지브롤터는 여의도의 2배 정도 되는 면적의 작은 반도인데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 해협 가장 좁은 곳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여러 세력들이 지브롤터를 두고 10여 차례 넘게 공방전을 벌였고 그중 절반 정도는 손바뀜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1713년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에 숟가락을 얹고 차지한 이후 최근 300년간은 영국의 지배가 유지 중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브롤터는 영국 역사상 가장 긴 포위를 견뎌낸 요새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영국령이던 지브롤터는 스페인과 프랑스 연합군으로부터 3년 7개월에 이르는 포위를 당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전역 중에서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된 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영국은 미국 식민지를 포기하는 대신에 지브롤터를 지켰다는 자조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현재도 상황이 아주 안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스페인은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물과 전기를 차단하고 있어서 지브롤터는 담소화 시설과 자체 발전 시설로 생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스페인의 반환 요구에 대해 영국은 뻔뻔하게 주민 투표로 응수하기도 합니다. 약 2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는 99%가 영국령으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지브롤터 해협 맞은편 북아프리카에 남은 스페인형 세우타는 반대로 모로코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 투표 결과 역시 압도적인 다수가 스페인형으로 남는 것을 선택한 것도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두 도시의 주민 상당수가 관광업에 의존해서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뭔가 특별한 월경지가 아닌 모국의 일개 항구 도시가 되면 땅값이 하락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항공의 비중이 늘어나고 국제 정세가 안정되면서 지브롤터의 가치가 다소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수에즈 운하와 달리 지중해와 흑해의 모든 상선과 군함, 잠수함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는 지브롤터 해협이 유일합니다. 폭이 14km에 불과한 지브롤터 해협은 스페인 본토와 세우타 식민지, 모로코, 영국의 영해가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서 공해가 없는 좁은 통로입니다. 하지만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튀르키예의 보스포러스 해협과 달리 국제법상 무해 통항보다 더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는 통과 통항이 가능한 국제 수로인 점이 특징입니다. 지브롤터 해협은 주변에 영해를 가진 국가들이라도 외국 군함이나 군용기의 통과 통항을 정지시킬 수 없으며 잠수함이 잠항한 채로 통과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오늘은 과거에 많은 식민지들이 본국으로 반환되는 가운데서도 지브롤터가 계속 영국령으로 남아있게 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제전쟁. 유럽 근대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영국이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위한답시고 이쪽 저쪽을 들쑤시고 지원했던 사실들에 익숙합니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 우리가 보기에도 얄미울 때가 많은데 당대의 유럽인들에게도 이것이 곱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유럽 본토에서 한 발 떨어져 있던 영국은 유럽 국가들끼리 전쟁이 빈번했던 18세기 동안 해외 식민지를 손쉽게 늘려나갔습니다. 유럽 전선에 자체 병력은 파견하지 않은 채 자금 지원만 하다가 마지막 강화 협상 단계에서 이속만 챙기는 것은 유럽 국가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18세기 초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지브롤터와 캐나다 등 북미 북부 해안을 가져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벌어진 7년 전쟁에서는 프랑스가 한참 유럽에서 전쟁에 붙잡혀 있는 틈을 타 북미와 인도 전체에서 식민지 주도권을 뺐습니다. 스페인의 핵심 식민지였던 필리핀 마닐라와 쿠바 아바나를 공격해서 뺏은 것도 이때였습니다. 마닐라와 아바나는 전후 처리 과정에서 스페인형 플로리다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반환합니다. 18세기 내내 유럽 국가들은 수백 년간 적이었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손을 잡은 적이 있을 정도로 이합 집산을 거듭하며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적된 피해로 이익을 본 것은 영국뿐이었습니다. 영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칼춤을 췄던 프로이센은 결국에는 인구와 병력에 큰 타격을 받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적을 만들어 한참 동안 자중해야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국토는 겨우 유지할 수 있었지만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강대국 대열에서 탈락했습니다.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해외 식민지 주도권을 잃었고 그렇지 않아도 쇠퇴 중이던 스페인은 약함을 세상에 노출했습니다. 하지만 해군력이 강한 영국을 상대하는 것은 리치가 긴 권투 선수를 상대하는 것과 같아서 혼내줄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런 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 미국 독립전쟁이었습니다. 그동안 영국의 이를 갈던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가 미국 식민지의 편에 섰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해군을 가진 모두가 영국 반대편에 선 셈입니다. 7년 전쟁에서 영국 편이었던 프로이센조차도 영국이 갑작스럽게 지원을 중단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미국의 군사 고문단을 파견합니다. 나머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영국의 편을 든 국가는 없었고 모두 무장 중립을 선언합니다. 미국 독립전쟁은 그 이름과는 달리 상당한 규모의 국제전으로 발전합니다. 미국 독립전쟁 기간 중에 영국은 북미에서 미국을 상대하는 와중에 서인도 제도에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해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또 스페인은 이 기회를 노려 영국이 지중해에 알박기에 놓았던 지브롤터와 메노르카를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식민화 전이었던 인도에서도 프랑스 잔존 세력과 현지 세력을 상대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프랑스 네덜란드 연합군은 영국 본토 주변에서 봉쇄와 상륙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해군은 사방에 분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약점. 사실 영국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했는데 만성적인 인구와 병력 부족이었습니다. 1750년 600만 정도였던 영국의 인구는 국력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1800년 900만에 근접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주적이었던 프랑스는 언제나 그 3배가 훌쩍 넘었습니다. 해군 건설을 위한 막대한 비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18세기 영국이 전시의 해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10만이 넘는 선원이 필요했고 해병대 등 탑승 병력을 포함한다면 필요 인원은 15만에 달했습니다. 당시 해군의 주요 임무이자 소두권은 적 선박의 납포였습니다. 납포한 선박들을 운항해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군함의 필요 인원보다 많은 수의 선원이 탑승해야 했습니다. 평시에도 언제나 전시와 같은 상시 동원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으므로 선원 일부가 평소에는 상선대로 가 있다가 전시에 해군으로 이동하는 식의 조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군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손실률이 상당하다 보니 유럽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18세기 내내 영국은 언제나 선원이 부족했습니다. 대항해 시대 초반에나 있었을 법한 괴혈병 피해가 여전하다 보니 미국 독립전쟁 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해군의 비전투 손실은 18,500명으로 전사자 1240명의 15배에 달했습니다. 당시 해군의 일반적인 탈영률은 15% 정도였는데 이를 막기 위해 항구에 접안하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 정선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립전쟁 기간 중 영국이 동원한 해군 병력 17만 중 25%에 해당하는 4.2만이 탈영합니다. 영국이 해군 모집을 위해 사용한 수단들을 보면 옛날 새우잡이 어선이나 한국전쟁에서 의용병 모집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죄수들을 차출하는 것은 당연하고 모병관들이 행인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배에 태우는 일도 흔했습니다. 바다에서 다른 나라 선박들을 검문해서 그 안에 영어를 쓰는 사람을 탈영병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끌어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영국인뿐 아니라 영어를 쓰던 미국 식민지인들도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기간 중 동원한 해군 병력 17만 중 4 내지 5만 명이 대륙에서 납치와 감금으로 조달한 인원이었습니다. 이런 강제적인 모집 절차는 다시 높은 탈영률로 이어졌습니다. 18세기에 벌어졌던 왕위 계승 전쟁들과 7년 전쟁에서 영국은 대륙 국가인 프로이센이나 러시아 등의 병력 대신에 자금을 지원해서 군사력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도 영국이 프랑스에 맞서 러시아군을 동원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1인당 15억 원씩을 지급했다는 계산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영국이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재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는 해군의 육군 병력까지 추가적으로 감당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763년 7년 전쟁이 끝날 무렵 영국의 육군 총 병력은 3.6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시기 프랑스가 육군만 30만씩 동원하던 것이나 10만 이상 동원 능력이 있었던 스페인,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비해 보잘것없는 병력이었습니다. 규모가 유지되던 해군과 달리 상비군이 부실했던 영국 육군에는 육군 전통이 쌓일 틈이 없었습니다. 18세기까지도 잉글랜드 본토를 지키는 병력이 1만을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연합군이 5만의 병력을 상륙시킬 준비만 하더라도 영국 해군의 대부분이 도버 해협에 묶여서 전쟁 중인 다른 지역에 파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구 3,400만 정도였던 아일랜드에 잉글랜드군 1만 명이 주둔했는데 반란이 일어난다면 진압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지브롤터와 인도를 포함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영국 식민지들이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모두 합쳐도 1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미국 식민지에 배치된 병력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본토의 수십 배에 달했던 미국 식민지에 주둔하던 영국 육군은 1만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해군과의 연계를 위해 대부분의 도시와 요새를 바닷가에 건설하긴 했으나 방어에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었습니다. 독립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병력을 충원하지만 그 상당수는 독일에서 고용한 용병들이었습니다. 많은 교과서나 책들은 7년 전쟁에서 쌓인 부채 해결을 위해 영국이 식민지에 부과한 세금들이 미국 독립전쟁의 단초가 됐다고 기술합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부담이었겠지만 식민지인들이 보기에도 한 줌밖에 안 되는 영국의 병력이 독립 결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독립전쟁 당시 미국 식민지는 250만에 불과했던 작은 규모의 해군이 부족했던 구조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해군의 도움을 받아 9년간의 장기전, 특히나 몹시 불리했던 초반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원한 30년 전쟁 시기까지 유럽 모든 국가가 긴장할 정도의 군사 강국이었던 스페인은 18세기 하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스페인의 전성기를 가져왔던 남미 은광들의 산출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카리브해를 장악한 영국과 프랑스의 설탕 무역이 금과 은을 이어 대서양 무역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지위 약화와는 별개로 아메리카와 필리핀에 있던 식민지들은 비교적 안전했는데 이곳들을 공격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지브롤터와 메노르카에 이어 필리핀 마닐라와 서인도 아바나 등 핵심 식민지들까지 영국에 점령당합니다. 이 중 마닐라와 아바나는 이후 전후 조약으로 돌려받기는 하나 그 대가로 북미의 플로리다 식민지를 뺏겼고 지브롤터는 끝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마닐라는 신대륙에서 채굴한 은으로 동아시아와 교역이 이루어지던 태평양 횡단 무역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아바나는 담배와 설탕뿐 아니라 조선소로 쓸모가 있었습니다. 선박용 목재가 고갈된 유럽과 달리 목재가 풍부했고 건조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세계 최대 전열함이던 트리니다드도 여기서 건조됩니다. 스페인 해군이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훈련도가 낮고 대포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18세기까지는 과거 해군 강국의 면모가 남아있었습니다. 함대의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개별 선박의 스펙만 보자면 영국보다 우위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대포 70문을 장비한 전열함의 표준 스펙을 예로 들면 스페인은 1700톤, 영국은 1250톤 정도였습니다. 공격력에 집중한 영국과 달리 같은 포문의 배에 훨씬 많은 목재를 사용했던 스페인 선박들은 내구성이 우수했습니다. 60년 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상실했던 지브롤터를 되찾으려는 스페인의 시도들은 계속 실패합니다. 영국에 대한 원한이 깊었던 스페인은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하고 프랑스가 적극 가담하자 네덜란드와 함께 반영국 동맹에 뛰어들었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까지 스페인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였고 프랑스의 침공을 받았던 네덜란드였지만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 두 나라와 연합합니다. 4차례의 영란전쟁을 거친 후 쇠퇴기에 접어들었지만 영란전쟁 시기 한때 런던 앞바다까지 공격해 들어갔던 해군국 네덜란드의 참전으로 영국은 북해의 함대를 고정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전쟁 당시 프랑스는 압도적인 유럽의 최강국으로 30만을 동원하던 육군뿐 아니라 심지어 해군 전력에서도 영국에 크게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영국의 해군 우위가 굳어지기 전이었고 스페인과 프랑스 해군만 합치더라도 영국은 혼자 상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거대한 대륙의 육군국들을 상대로 한 줌밖에 안 되던 영국군이 상륙으로 피해를 주기도 어려웠습니다. 프랑스가 미국 식민지를 도와 북미에 파견한 육군 병력은 2만 정도로 그리 많지 않았지만 중남미, 대서양, 북해와 도버 해협, 지중해, 인도 등 세계 각지에서 영국과 싸웠습니다. 프랑스는 돈줄이던 카리브해의 서인도 해군까지 미국 해안으로 파견할 정도로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때의 군사적인 지출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독립한 지 6년 후에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나고 왕정이 전복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영국을 괴롭혔던 프랑스를 보면 20년 후 나폴레옹 전쟁 기간 중 온 힘을 다했던 영국의 입장도 반대로 이해가 됩니다. 프랑스의 국부는 서인도의 설탕에서 나왔습니다. 대서양 무역을 유럽의 공산품, 아프리카의 노예,
신대륙의 플랜테이션 작물을 교환하는 삼광무역으로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지만 그중 교역액이나 중요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것은 설탕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지금까지도 즐겨 마시는 세 가지 음료인 홍차, 커피, 코코아에 설탕을 넣기 시작하면서 영국인들의 1인당 설탕 소비량은 16세기 500g에서 17세기 2kg, 18세기 7kg으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사치품이던 설탕이 이렇게 생활 필수품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자본주의를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나폴레옹 시대인 18세기 말 프랑스의 세입 규모에 대한 자료를 읽다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프랑스가 카리브해에 갖고 있던 식민지 중 하나였던 아이티 섬에서 생산되는 설탕에서 당시 프랑스 전체 세입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입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리브해에 있는 다른 식민지 섬들의 설탕 수입을 합하면 정부 지출의 70%를 충당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시작은 향신료와 귀금속이었지만 대항해 시대 막바지부터 근대까지 대서양 무역의 주인공은 설탕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신경 쓸 곳이 많았던 영국과 달리 대부분의 식민지를 상실했던 프랑스는 반대로 설탕 산지였던 카리브해에 해군력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해군이 방어해야 했던 전 세계 거점들의 우선순위를 생각해보자면 당연히 최우선은 영국 본토와 주변의 해역이었습니다. 육군 규모가 주변국에 비해 턱없이 작았던 영국은 적들의 침공을 바다에서 저지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곳은 서인도 제도의 설탕 산지들이었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자면 북미 대륙 전체와 카리브해의 작은 섬 몇 개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 입장에서는 카리브해의 설탕 산지가 북미 식민지보다 경제적인 중요성이 더 높았고 해군 역시 자메이카 등 설탕 산지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영국이 북미 식민지의 경제적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다면 지브롤터나 동인도 또는 서인도에 투입됐던 자원들의 배분을 달리해서 독립전쟁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8세기 중반이던 미국 독립혁명 시기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었고 기존의 원료 공급지 역할을 했던 식민지들 또한 상품 시장으로서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북미 식민지는 본국이 부과하는 세금에는 강력하게 저항하는 까칠한 식민지였지만 정작 대부분의 수입을 본국에 의존하는 고분고분한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인구가 250만 명으로 적다 보니 무역을 통한 이익보다는 군대 주둔 등 관리 비용이 큰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1700년 영국 수출의 6%를 차지하던 작은 시장이었던 미국은 독립 이후에 이민과 출산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1800년 32%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 됩니다. 따라서 전쟁 비용을 제외하고 결과만 놓고 보자면 영국 상품을 소비하는 교역국이었던 미국이 독립한 것이 영국 입장에서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은 영국의 요크타운 요새가 7,000명의 병력과 함께 항복한 때였습니다. 약 2배의 식민지군에 포위된 영국군은 해상으로 도착할 구원군을 기다리다가 바로 얼마 전 체서피크만에서 영국 해군이 프랑스 해군에 패배한 소식을 듣고 항복합니다. 대규모 항복으로 인한 피해도 피해지만 이때부터 영국 내의 여론이 독립전쟁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영국 입장에서 요크타운 요새의 항복과 미국 독립전쟁의 포기에는 정보의 부족과 불운, 지브롤터 포위전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체서피크만에서 영국 해군과 싸웠던 프랑스 함대는 유럽에서 영국 함대에 봉쇄당하고 있던 대서양 함대였습니다. 봉쇄를 당하던 중에 영국 함대가 지브롤터를 보급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북미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지브롤터를 보급하기 위해 봉쇄가 약해지지 않았다면 체서피크만 해전 자체가 일어나지 않거나 결과가 바뀌면서 요크타운 전투와 미국 독립전쟁의 경과 역시 연쇄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체서피크만 해전은 영국 해군이 완패한 것도 아니라 적당한 교전 끝에 스스로 함대를 무른 것이었습니다. 해전 당시에는 인근 요크타운에서 포위전이 있을 것을 알지 못했는데 해전이 요새의 항복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았다면 영국 함대가 후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적으로 요크타운 요새는 이제는 지원군이 없다 생각하고 항복했지만 실제로는 뉴욕으로부터 출발한 지원군이 5일 후에 도착할 예정으로 접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육상 공격. 제국주의 시대 영국 본토와 인도를 잇는 항로 중간에 위치한
지브롤터와 수에즈 운하는 제국의 생명선처럼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땅이었던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수에즈 운하가 건설된 것은 미국 독립전쟁으로부터 100년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독립전쟁 당시는 아직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프랑스를 몰아내는 데 성공하고 일부 해안 지역에 교두보를 만들고 토착 국가들과 전쟁을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지브롤터가 지중해의 관문 정도의 가치는 있었지만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북미 식민지로 가는 프랑스 해군 봉쇄를 늦출 정도였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기 전이었던 당시부터 영국이 100년 후를 내다본 세계 전략을 갖고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브롤터는 9년여의 미국 독립전쟁 세계 각지의 전역 중에서 가장 많은 병력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지브롤터 탈환을 위해 6만 명 이상의 육군과 수백 문의 대포를 집결시켰습니다. 바다에서는 전열함만 50척 이상의 3만 명 이상의 해군까지 동원한 포위전이었습니다. 북미와 서인도에서 스페인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원했던 프랑스와 북미 식민지의 바람과는 달리 스페인은 지브롤터 탈환에 국력을 집중했습니다. 이에 대항했던 지브롤터의 영국 수비군은 5,000명 선을 유지했고 상시 주둔 중인 함대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은 본국으로부터의 해상 지원을 받으며 3년 7개월간 방어를 이어나갔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지브롤터의 특별한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남북으로 길쭉한 반도 지브롤터는 중앙에 위치한 426m 높이의 가파른 언덕 때문에 동쪽 바다로부터의 상륙이나 포격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수비군 입장에서는 북쪽에서 접근하는 육군과 서쪽 바다에서 접근하는 해군만을 대비하면 됐습니다. 스페인군이 육지로 영국령 지브롤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영국군의 포격에 노출된 평지를 2km 이상 지나야 했습니다. 서양의 역사가들은 이 2km의 공간이 1차 세계대전에서 양측이 대치하는 참호선 사이에 기관총과 포탄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노맨즈랜드를 방불케 했다고 기술합니다. 전진하려는 스페인군에게 맞은편의 영국군 지상포대는 그렇다 쳐도 더 큰 문제는 언덕 위에 설치된 대포들이었습니다. 영국 수비군은 426m 높이의 언덕 안 곳곳에 다양한 높이로 동굴들을 파고 대포를 배치합니다. 지브롤터의 암벽이 우리나라처럼 단단한 화강암이나 편마암이 아니라 비교적 무른 석회암 재질이라서 빠른 시간 안에 내부의 동굴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지브롤터 언덕 꼭대기까지 16파운드 대포를 올리기 위해 120명이 도르래에 달라붙어 끌어올렸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잠시 대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후에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밀리미터나 인치 단위로 대포 구경을 구분하는 대부분 국가와 달리 영국은 대포의 규격에 무게인 파운드 단위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몇 파운드 무게의 포탄을 쏠 수 있는 대포다라는 의미였는데 18세기 중반은 아직 자결탄이 사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철로 된 균일한 구형 포탄의 무게가 포의 구경과 비슷한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파운드를 구경으로 환산하자면 12파운드 포탄은 대략 3인치, 즉 75mm 구경에 해당했고 24파운드 포탄은 4인치, 100mm 구경 정도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포탄의 규격과 용어를 다뤘던 과거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바퀴를 달아 육상에서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육상용 대포는 작은 것은 3에서 6파운드 사이였고 큰 것도 무게 문제로 12파운드를 넘기는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한번 설치하면 이동할 필요가 없었던 해군의 함포들은 크기에서 좀 더 자유로웠기 때문에 육상용의 두세 배 크기인 24에서 32파운드까지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육상에서 5인치, 155mm 정도가 사용되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함들이 18인치 460mm 함포까지 사용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참고로 역사상 최대 구경이었던 일본의 야마토급 전함의 경우 포탑 한 세트의 무게가 구축함 한 대에 해당하는 3,000톤이 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시기까지 함포보다 큰 대포는 항구나 요새 방어용으로 배치한 고정식 해안포나 요새포들이었는데 최대 68파운드까지도 운용되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포는 구경을 키울수록 사정거리가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당시는 화약의 연소 효율이나 포신 가공 기술의 한계로 무한정 구경을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정거리가 같은 대포를 하더라도 높이의 이점을 가진 영국군이 유리했는데 심지어 수비 측인 영국은 설치 후에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활용해 더 큰 구경의 대포까지 활용할 수 있다 보니 일방적인 포격이 가능했습니다. 지브롤터에서 공격 측인 스페인군은 사정거리가 1.5km 내외인 12파운드 야전포를 사용했는데 스페인군이 포각을 높여서 발사하더라도 언덕 위는커녕 평지의 영국군 방어벽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스페인군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브롤터 항구와 시가지를 포격할 수 있는 위치까지 대포를 전진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썼습니다. 해상 보급에 의존하던 영국군 입장에서는 배들이 접안하는 항구가 스페인의 포격에 노출되는지 여부가 방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여순항 방어전에서 러시아군은 공격하는 일본군 5만 명 이상을 희생시키면서 5달을 넘게 버텼지만 항구에 포격이 가능했던 203 고지가 점령되자마자 곧바로 항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서부전선에서 기관총과 야포를 피해 지그재그로 참호선을 파며 전진했던 것처럼 스페인군에서는 수천 명의 공병이 매달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언덕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쏟아붓는 폭격을 견뎌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희생은 크고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달간 작업으로 만든 스페인의 전진포대가 영국군의 야습으로 하룻밤 만에 파괴당하는 일도 이어지면서 뒤에서 공격을 기다리던 수만 명 스페인군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노르망디 후방에 강한 이지 중대의 첫 번째 임무는 해안을 향하고 있는 독일군 대포들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지 중대가 독일군 참호를 돌며 포격으로 포신을 파괴하는 장면은 소부대 전투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멋진 도입부였습니다. 지브롤터 공방전 당시 대포는 심지가 연결된 작은 점화구에 모처럼 뾰족한 금속을 박으면 적어도 한동안 못 쓰는 물건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후방으로 보낼 소리를 시도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은 대포 전체를 녹여야 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포병 진지를 일시적으로 점령했다가 후퇴하기 전에 점화구에 망치로 못을 박는 장면이 많은 소설들에 등장하곤 합니다. 대포에 못을 박다라는 영어 표현이 진행 중인 일을 망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대포를 못쓰게 만들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결국 3년에 걸친 시도에도 스페인 육군은 노맨즈랜드를 돌파하지 못했고 포격은 지브롤터 항구에 닿지 못했습니다. 동맹국들의 불만에도 수만 명이 매달렸던 스페인 육군의 지상 공격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해상 공격. 현재의 지브롤터 항공 사진을 보면 많은 배를 수용할 만한 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에도 어려운 개방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의 예가 하와이의 진주만입니다. 따라서 지브롤터는 영국 지중해 함대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더라도 대규모 함대가 상시 주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브롤터 공격에서 함대끼리의 해전보다는 수적으로 우세한 스페인 해군이 함포로 공격을 펼치고 영국은 지상에서 해안포로 접근을 막는 모양새의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발사하는 스페인 해군의 함포가 조준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1.5km 정도까지 접근해서 발사한다면 오픈된 지브롤터 항구와 시가지 어디든 눈먼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바다를 향해 배치된 영국군의 대구경 해안포들은 스페인의 함포보다 사정거리와 파괴력, 명중률 모두 앞섰습니다. 쇠공처럼 생긴 포탄을 뜨겁게 달궜다가 발사하면 목조 선박에 금세 화재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해군의 피해가 누적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군은 특수포함을 제작합니다. 특수포함들은 해안포 공격을 막기 위해 한쪽 방향에 코르크와 불연성 물질들로 장갑을 두껍게 둘렀습니다. 대포 또한 보통 배처럼 양방향이 아닌 방어벽이 있는 한쪽 방향으로만 배치하고 배의 좌우 무게중심을 재배치한 재밌는 형태의 함선이었습니다. 스페인이 10척의 특수포함을 만들어 지브롤터 항을 포격하기 시작할 무렵만 해도 작전이 성공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럽에서는 타국의 전쟁이 있을 때 이를 관찰하기 위해 각국의 무관들이 참관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브롤터 포위전은 유럽의 귀족들에게도 흔치 않은 구경거리였습니다. 각국의 많은 VIP들이 지브롤터 항이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스페인 언덕에 자리를 잡고 스페인군의 포함 작전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이 발사한 수많은 해안포탄들 가운데 한두 발씩 포함의 방어벽이 노출돼 있던 폭우로 들어가면서 포함들도 모두 격침당합니다. 봉쇄와 보급. 지브롤터에 갇혀있던 영국군은 식량과 탄약 부족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겨울병으로 인한 피해도 컸지만 해상 보급만으로 3년 7개월을 버텨내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지브롤터를 봉쇄하는 스페인 함대는 50척 이상이었고 일부가 앞바다에 떠서 선박의 통행을 막았지만 모든 배의 통행을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배가 같은 해역에 계속 떠있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 현대 전해의 목조 선박들은 작은 기상 악화에도 개멸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흔했습니다. 북해에서 침몰한 스페인의 무적함대나 여몽연합군이 일본 상륙에 실패한 사례 등에서 이런 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현대에 와서도 예외가 아닌데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4년 미 해군이 태풍 코브라에 당한 피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승기를 잡은 이후였던 미 해군의 기동함대는 필리핀해에서 태풍을 맞아 구축함 3척이 침몰하고 병력 790명, 함재기 146대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습니다. 그 밖에 10척의 경항모와 호위항모를 포함한 20척 이상의 함선이 도크에서 장기 수리를 받아야 할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근대시대의 목조 선박들은 항구에 정박해 있더라도 풍랑에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서인도나 카리브해에서는 허리케인이 오는 계절에 함대 전체가 아예 해역을 비우고 딴 곳으로 이동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포위된 영국군이라도 이런 틈을 타거나 야간에 연락선을 내보내 본국과 교신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지브롤터에 싣고 간 보급품은 대단히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험적인 상선의 선장들 또한 스페인 해군의 봉쇄를 뚫고 입항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모의 보급만으로는 수비군이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영국 해군이 지브롤터에 대규모 보급 선단을 보내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해군은 여러 겹의 봉쇄로 지브롤터의 해상 보급을 막았습니다. 먼저 지브롤터 해협의 대서양편 입구에는 스페인의 오래된 군항 카디스가 있었고 스페인 해군 상당수가 주둔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영국 입장에서는 지브롤터의 보급을 위해 단순히 수송선만 보낼 수 없었고 적어도 카디스의 스페인 함대와 해전을 벌여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대규모 호위 함대가 함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와 전쟁 중이던 영국 해군은 지브롤터에 보낼 선단을 따로 편성할 여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 함대를 이동시킨 것 때문에 프랑스 함대가 빠져나가서 북미 식민지의 요크타운 전투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브롤터의 보급을 마친 함대가 빨리 영국 해협 방어를 위해 복귀하지 않는다고 지휘관이 독촉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브롤터 해협의 특별한 조류 방향이었습니다. 지중해는 유입되는 담수의 양보다 증발량이 많아 연중 대부분 대서양의 해수가 지중해 방향으로 유입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즉 조류가 지브롤터 해협을 기준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조류의 방향은 대서양에 있던 영국 해군이 지브롤터 앞바다에 봉쇄 중인 스페인 함대를 빠른 속도로 지나쳐 항구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급을 마친 함대가 대서양 방향으로 나가는 데는 장애가 됩니다. 보틀넥은 보급 선단의 필수적이었던 해전용 주력 선박인 전열함의 항해 성능이었습니다. 전열함은 많은 대포를 실어 무겁고 무장에 집중하느라 선체의 구조도 항해에 부적합하다 보니 적당한 바람에도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2, 3노트로 움직였습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가속도는 말할 것도 없었고 바람이나 조류가 반대면 아예 못 움직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군함의 체급에 비해 많은 대포를 실었던 영국군 전열함들이 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적대국 함선에 대한 약탈과 그로 인한 재산 축적에 관심이 많았던 대부분의 함정들은 속 터지게 느린 전열함 함정보다 속도가 빠른 프리깃 함정을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해전을 대비해 다수의 전열함이 포함됐던 영국군의 보급함대는 지브롤터로 향할 때는 서풍이 유리했고 보급을 마치고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동풍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전열함 선단이 지브롤터 항에 오래 머물다 보면 항구 안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채 스페인 함대의 먹잇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국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일찍 복귀해야 하므로 무작정 바람의 방향이 바뀌길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 보급 함대가 지브롤터를 한번 오가기 위해서는 선단과 물자의 준비뿐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항해 일정을 맞춰야 했습니다. 3년 7개월의 포위 기간 동안 대규모의 해상 보급이 수비군이 굶어 죽기 직전 타이밍에 겨우 3차례만 이루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나마도 보급 함대가 중간에 마주친 스페인 해군과의 해전에서 모두 승리해서 망정이지 한 번이라도 패했다면 지브롤터 방어전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제가 30여 년 전 고등학생 시절에 보던 하이탑이라는 지구과학 참고서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잠수함의 사례를 들어 지브롤터 해협의 조류에 대해 설명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독일 잠수함들이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진입할 때는 소음으로 인한 탐지를 줄이기 위해 시동을 끄고 표층 조류를 타고 들어갔다가 반대로 나올 때는 표층 조류와 반대 방향인 심층 조류를 타고 나올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지중해로 들어갔던 독일 잠수함 60척 중에 한 척도 되돌아나오지 못한 것을 보면 하이탑의 설명은 틀린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포 사정거리.
미국 독립전쟁에서 지브롤터가 방어전을 버틸 수 있었던 핵심적인 원인은 항구가 적의 포격에 닿지 않아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브롤터 항이 바라다 보이는 맞은편 스페인 땅에는 알헤시라스라는 현재 스페인 전체 물동량 2위에 해당하는 대형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알헤시라스에서 지브롤터까지 직선거리는 10km가 조금 넘는데 지상군의 야포 사정거리가 10km를 넘어간 순간부터 스페인의 협조 없이는 지브롤터의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1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105mm 구경 야포가 10km, 155mm 구경 야포가 16km를 발사하기 시작하면서 야전포의 사정거리가 10km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장약이나 포신의 성능 향상으로 현재는 155mm 구경 야포는 50km 이상도 발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 모로코에서의 포격도 지브롤터에 닿습니다. 20세기 들어서부터는 식수와 전기를 차단하는 소극적인 비협조가 아니라 지상에서의 야포 공격만으로도 지브롤터의 항구와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20세기 이후 주요 전쟁에서 중립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는 프랑스를 점령한 이후에 중립을 선언한 스페인의 프랑코에게 지브롤터 공격을 제안합니다. 지브롤터 공격을 위해 독일군의 통과를 허용한다면 지브롤터를 점령한 후 스페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제안이었으나 스페인은 이를 거절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역시 독일이 침공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진다면 도시와 항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애초에 포기하고 바위산 안에 동굴과 요새를 건설해 장기 농성을 대비했지만 독일의 지상군 공격은 없었습니다. 지브롤터 공방전 당시 노맨즈랜드였던 자리에는 1500m 길이의 활주로를 가진 지브롤터 공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브롤터의 암벽 박물관에 가서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총 길이 55km에 이르는 터널 공사에서 나온 암석들로 바다를 메워 비행장을 건설했다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울릉 공항처럼 공항을 건설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스페인과 지브롤터를 연결하는 도로는 공항 활주로 가운데를 통과하는 모양입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는 마치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차와 사람들이 활주로 앞 신호등에 멈춰 서 있는 이색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2년 전에 활주로 아래로 지하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